Our meeting was excellent. We covered, somebody would say 95%. I don't know what percent, but we have made a lot of progress. 그 남은 20%그 작은 영역에 과연 뭐가 그렇게 대단히 많이 있길래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거기를 장악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내부는 거의 무방비로 뚫려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하 자원의 보고예요. 네. 서로 목숨을 걸고 한쪽은 절대 주면 안 되고 푸틴으로선 절대적으로 장악해야 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돈바스의 가치를 최소 12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경 7천조 원으로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한테 차려지는 어떤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가 있다. 반면 러시아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손을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잡으면 돼요. 눈치 안 봐도 되나요? 트럼프가 네. 지금 모범 답안을 보여주잖아요. 돈 되면 다 하잖아요. 네.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가까워졌다. 95%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종전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그렇다면 남은 5%는 무엇일까요? 이 많은 시선이 돈바스, 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연 돈바스는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걸까요? 돈바스 지하에 숨겨진 일경원의 미스테리. 지정학의 퍼즐을 맞추고 숨은 곡선을 날카롭게 해석하는 지정학 판을 읽는 마스터 조한범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잘 많이 지내셨죠? 네. 2026년 연초부터 베네수엘라 이슈로 글로벌 정세가 다시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며 군사작전을 정당화했지만 천연자원의 보고인 베네수엘라는 자원을 탐낸 트럼프의 행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러우 종전 협상이 쉽게 마무리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이 돈바스를 둘러싼 지하 자원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상 영토가 아니라 이 지하 자원이 전쟁의 기준선이 된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 침공 네, 본인이 마약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마두로 대통령 이미 기소돼 있으니까 잡아갔으면 끝났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통치를 왜 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왜 인프라 투자를 왜 해요? We'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So we don't want to be involved with having somebody else get in, and we have the same situation that we had for the last long period of years. 석유죠, 석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지하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거기다 미국은 주로 경질유가 나는데 베네수엘라는 중질유거든요. 미국 경질유와 중질유를 섞어야만 이익 창출이 최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분석 필요 없어요. 석유 때문입니다. 본인이 말했잖아요. 네. 결국 돈바스도 우크라이나 영토가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돼 있어요. 러시아 쪽으로 붙어 있는 쪽이 돈바스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데가 도네츠크예요. 네. 도네츠크의 한 80%를 장악을 했고 한 20% 장악을 못하고. 20%가 좀 예, 남아있죠?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자원의 보고가 바로 그 도네츠크 중심으로 분포돼 있어요. 근데 요 나머지 20% 장악을 못한 여기가 사실 핵심 노른자위예요. 가장 우크라이나는 많이 그렇죠. 자원이 가장 많나요? 네. 목숨을 걸고 지금 거길 지키고 있고, 요 도네츠크 주로 히토류들이 많이 매장돼. 그러니까 일경원이라는 게 바로 히토류 중심이에요. 근데 요 20%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 일단 자원 매장지고 여기를 장악하지 못하면 나머지 자원도 러시아가 장악하는데 힘들어요. 다 그 타격 범위 내에 드니까. 그러니까 도네츠크의 나머지 20% 지역을 지금 러시아가 장악하려고 몇 년째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진격을 못 하고 있네요. 거의 느려요. 그러니까 올해
러시아가 한 40만에서 50만 정도 손실을 입었거든요. 올해. 네. 근데 전체 3년 반 거의 4년 내가 2월이면 4년이에요, 지금. 근데 이 기간 동안 그 손실한 게 100에서 150만이거든요. 근데 올해만 4, 50만이거든요. 올해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얻은 면적이 한 4,000제곱킬로쯤 돼요. 서울시가 600이거든요. 그럼 서울시의 한 6배, 7배거든요. 커 보이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장악한 게 남한 면적이라니까요.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손실을 무릅쓰고 진격을 한 게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뭐냐? 그 돈바스, 도네츠크의 나머지 지역을 줘라. 우크라이나로 오히려. 그러면 전쟁 끝내겠다. 이게 제안이에요. 이게 제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95%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95%는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 전쟁의 모든 원인은 영토예요. 근데 영토에서 지금 합의가 안 되거든요. 러시아는 그 도네츠크의 완전한 장악으로 해서 그 나머지 20%를 달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은 뭐냐? 크림반도 내 거니까 러시아 거, 도네츠크, 루간스크 러시아 거, 그 다음에 헤르손과 자포리지아주는 현 전선에서 전선 동결. 이게 러시아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핵심은 그 자원 매장지인 도네츠크의 20%를 우크라이나 보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 못 받아들이겠죠? 그 남은 20%가 결국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신부가 없는 결혼식, 뭐 안고 없는 찐빵, 계란에 못 오른 자 이런 거라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가지고 지금 마지막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네, 결국 이게 종전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 또 뒤에 가서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결국 이제 저희 오늘 이 이야기의 화두는 전쟁의 이 양상이 점점 자원 전쟁으로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베네수엘라 사태랑 계속되고 있는 돈바스 이 지역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자원은 네. 중요하죠. 노른자위니까. 네. 그런데 그 도네츠크의 20%라는 지역이 또 어떤 지역이냐?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난공불락으로 우크라이나로 침투할 수 있는 주요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네츠크의 그 20%를 러시아가 장악하면 네. 그 다음부터 키이우까지는 그냥 직선이에요.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그렇죠. 네. 그냥 옆구리가 그냥 뚫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도네츠크 20% 지역은 뭐냐?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거기를 장악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내부는 거의 무방비로 뚫려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하 자원의 보고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네츠크의 20% 지역이 서로 목숨을 걸고 한쪽은 절대 주면 안 되고 푸틴으로선 절대적으로 장악해야 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종전이 어렵냐? 지금 젤렌스키하고 푸틴이 만나면 담판할 것 같죠? 담판이 안 돼요. 왜냐? 우크라이나 헌법에 73조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73조요. 예. 우크라이나 영토의 변경은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의 투표해야 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영토를 러시아한테 넘겨줄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 혼자 정할 수 있는 건 정할 수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넘겨주면 네. 바로 위헌, 네. 탄핵, 그다음에 기소예요. 그러면 푸틴은 또 영토를 줄 수 있느냐? 푸틴도 영토 포기 못해요. 헌법상. 왜냐? 국제법적으로는 푸틴이 강제로 러시아 영토를 점령했죠. 근데 성급하게 이걸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켰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헌법상 이 영토는 지금 러시아 영토예요. 국제법적으로 용인이 안 되지만 러시아 헌법상 지금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한스크는 러시아의 땅으로 돼 있어요. 근데 러시아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 네. 헌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절대로 영토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강제로 취한 거. 투표도 없어요. 아예 투표도 안 네. 돼요. 아예. 그러니까 푸틴이 만일에 이 영토를 우크라이나한테 넘겨주면 푸틴도 탄핵이에요. 푸틴도 기소고. 이 영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종전은. 그러니까 젤렌스키 항상 뭐라고 말해요? 젤렌스키는 휴전이란 말을 써요. 휴전은 법적인 문제가 필요 없어요. 누구 잘잘못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휴전을 하고 싶은 거고, 휴전하면은 러시아가 영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푸틴은 자기가 유리하니까 종전에 땅 나한테 줘. 그다음에 뭐예요? 핵심 노른자의 돈바스 나한테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종전 막 휴전 이렇게 막 섞여 쓰잖아요. 종전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전 아까부터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남은 20%그 작은 영역에 과연 뭐가 그렇게 대단히 많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목숨과 수많은 돈과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이 전쟁을 계속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그러니까 싶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히토리오 있죠. 네. 뭐 니켈, 망간, 크롬, 뭐 흑연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양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인가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우크라이나 영토가 한반도 3배라니까요. 그리고 특히 뭐가 우크라이나의 비극이냐면 그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거든요. 네. 지금 러시아가 돈바스까지 다 뺏어가면 우크라이나는 사실 농업국가로 전락할지도 몰라요. 그 지역에 주요 광물이 다 묻혀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이 주로 인구 밀집 지역의 중공업, 중화학공업 지역이에요. 우크라이나 최대의 그 제철소 마리우폴도 바로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바스까지만 장악을 하면 사실상의 핵심 광물을 대부분 장악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사시 우크라이나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통로를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푸틴은 입만 열면 그거 내놔 타령을 하는 거죠. 힘으로 뺏으려고 했거든요. 못 뺏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사실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관계도 이 첫 백악관 회동 때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계기 역시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광물 협정이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돈바스가 러시아로 넘어간다면 이 광물 협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트럼프가 원했던 광물의 상당 부분을 뺏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의 광물 협정을 했는데 지금 만일 이 상태에서 종전을 해버리면 지금 돈바스 쪽에 있는 5분의 1 주요 매장지는 다 러시아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사실은 좌충우돌인 거죠. 네. 트럼프는 지금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푸틴 편을 들어요. 종전하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자꾸 영토 포기하라고 압박을 하거든요. 네. 러시아 말 들어주자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노른자유는 다 러시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트럼프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러시아 말 들어주자 하는데 어쨌든 노른자까지 다 주면 본인이 취할 거는 별로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전쟁을 빨리 끝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해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자기 평화의 사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번에 마두로 체포 때문에 뭐 노벨 평화상 물 건너 갈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모든 국제 분쟁을 자기가 해결한다. 그중에 제일 큰 게 러우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자기가 끝냈다라는 그런 성과를 얻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가 상충한다는 걸 또 간과하는 거죠.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2025 미국 국가전략 보고서 NSS를 보면은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할 동맹이라기보다는 수익을 좀 회수해야 될 투자처라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무조건 뭐 자국 이익주의고 뭐 유연한 현실주의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결국 트럼프는 저 전쟁을 통해서도 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바스를 누구의 땅으로 확정짓는 대신 지하 자원만 공동 개발하는 일종의 지하 경제 특구 같은 타협안을 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그 모자란 5%를 채워줄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영토에서 걸려 있는데 네. 영토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미국만 들어가서 공동 개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서 경제 개발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분쟁 지역 자체가 지금 양쪽이 양보할 수가 없는데 미국이 들어가서 우리 셋이서 같이 광물 개발한다? 그 합의가 되겠어요? 분쟁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DMZ 인근 하면 떠오르죠. 위험하고. 민통선, 민간인 통제선. 네. 거기에 지금 이 북쪽으로 갈수록 대규모 DMZ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시설이 있나요? 없죠. 왜 안보적인 위험이 있는데 거기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근데 거기 지금 우리 DMZ 민통선 이거보다 더 첨예한 데가 돈바스 지역이 되는데 거기에 안보적 위협이 해소가 안 됐는데 아마 휴전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가 평화를 가져온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죠. 네,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들도 현실적으로는 꽤 쉽지 않은 부분이다. 쉽지 이런 않죠. 말씀을 네. 해주신 거죠. 지금 종전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되더라도 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종전을 가정한다고 하면 이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본다면 빈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많이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포기하고 거위를 지켜 울타리를 산다 이런 비유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보라는 방패를 통해서 사실 일단은 우리가 좀 황금알 낳는 거위를 포기하더라도 더 큰 거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거든요. 나토 가입을 하면 안전해지죠. 왜냐하면 나토 헌장 제5조에 보면 집단 방위 조약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32개국의 어느 한 나라도 침략을 받으면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한다. 30 그리고 집단으로 싸운다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가입을 하면 러시아가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의 패착이죠. 왜? 우크라이나는 이미 분쟁 상태거든요. 분쟁 상태에 있는 국가가 나토 가입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나토에 끌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전체랑. 그래서 나토 헌장에는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분쟁 중이 아니어도 어느 나라가 그냥 나 나토 가입하겠어요 이러면 그냥 바로 가입이 되나요? 나토라는. 기준이 있죠. 나토의 기준이 그렇죠? 있죠. 네. 우크라이나는 여러 면에서 그 기준을 못 채워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러면은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받는 방법은 유럽의 이제 의제 연합이라고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제 연합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건 미국과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입은 안 되더라도. 근데 미국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고 공군력과 해군력, 이 의제연합도 육상군 파병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왜냐? 들어가면 바로 러시아와 교전이 되거든요. 네. 유럽 전역이 화약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거는 푸틴이 안 받아들여요. 네. 왜냐? 푸틴 입장에서는 유럽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면 바로 러시아 심장부로 유럽의 군대가 지금 위협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건 또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안전보장을 받기도 어렵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안전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상황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Cette déclaration de la coalition des volontaires vient pour la première fois reconnaître une convergence opérationnelle entre donc, les 35 pays qui composent la coalition des volontaires, l'Ukraine et les États-Unis d'Amérique, pour bâtir des garanties de sécurité robustes. 그런데 이제 종전 협상이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이 총성은 멈추겠지만 사실 이 총 대신 삽과 계약서를 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얽힌 이 새로운 패권 전쟁의 무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의 절반 정도가 나토와 미국의 지원이거든요.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다 빚이에요. 네. 갚아야 돼요. 그럼 이제 전쟁 끝나면 이제 계산하겠죠. 이제 계산서 내밀 거 아니겠어요? 나토, 영국 같은, 미국 같은 국가들이.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권, 전후 재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전후 복구와 광물 사업, 광물 협정 이런 걸로 이제 그 유럽의 이권들이 몰려 들어가겠죠.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한테 차려지는 어떤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가 있다. 반면 러시아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왜냐?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이 지역이 공업지대고 인구 밀집지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전투를 통해서 뺏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긴 거의 폐허가 됐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재건 수요가 훨씬 많은 거죠. 아, 사진 보니까 정말 폐허가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지하 자원도 밀집 지역이니까 여기도 개발할 수 있는 소스가 훨씬 더 많은 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럽은 러시아와 간접적인 전쟁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5분의 1 영토를 돌려주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유럽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는 안 풀릴 거예요, 대부분. 그럼 유럽과 러시아가 협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 러시아는 지금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돼? 러시아는 지금 산업이 없거든요. 네. 러시아는 채취 산업과 군사기술 기초과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초코파이하고 우리 도시락면이 국민 음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조업이 없어요. 아마 우리 앵커님도 러시아 기업, 유명한 기업 아는 거 없을걸요? 네. 없죠? 중국은 많이 아시죠? 네. 러시아는 제조업 기반이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쪽으로 손을 벌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당연하죠. 말씀이신가요? 왜냐? 네. 우리는 살상무기 지원 안 했잖아요. 우린 적대국이 아니에요. 비우호국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손을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잡으면 돼요. 눈치 안 봐도 되나요? 트럼프가 네. 지금 모험 답안을 보여주잖아요. 돈 되면 다 하잖아요. 네. 지금 북한도 러시아를 이렇게 도와준 상황에서 저희도 같이 그런 그림이 될까요? 북한과 러시아는 절박한 상황에서 군사적인 지원을 오로지 북한만 하니까 중국도 안 하거든요. 네. 그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북한을 버린다? 안 버리겠죠. 왜? 전쟁의 여진이 계속될 거니까, 휴전이니까. 그러나 북한은 경제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안북 경남이 될 거예요. 안보는 북한, 경제는 남한에. 왜? 우리는 러시아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지금 러시아 가보면, 모스크바 가보면 택시의 절반 이상이 다 현기차예요. 현대기아차예요. 자, 자동차, 기계, 전자, 반도체, 경공업, 조선업, 네. 그 다음에 건축, 설계, 시공, 감리, 세계 최고 수준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한류도 좋아해요. 그래서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얼마 전에 일본과 한국이 공합다. 왜 이성적으로 행동을 줬다. 살상무기 지원 안 했거든요. 우리는. 그럼 일본은 북방 사개도서 문제로 러시아하고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안 풀리잖아요. 우린 그 문제도 없잖아요. 푸틴은 원래부터 신동방 정책이라는 게 푸틴의 바로 러시아 국가 발전 전략이에요. 그 세 가지가 무기가 있어요. 푸틴은. 하나는 그 유명한 북극 항로 네. 놓고 있는. 두 번째는 시베리아 극동의 어마어마한 자원. 그 다음에 세계 유일의 대륙간 횡단철도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거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거쳐서 유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 물리망이거든요. 자, 시베리아 극동의 무진장한 지하자원, 북극 항로, 철도. 이 가장 큰 고객이 누굴까요? 우리거든요. 우리거든요. 부산항이 세계 2위의 환적항이거든요. 네. 그럼 북극으로 가려면 부산항이 거점이거든요. 또 한반도 부산항이 북극 항로의 최단기 루트의 출발점이에요. 네. 그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에 있는 지하자원 그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북쪽 거쳐서 남쪽으로 오면 우리가 쓰고 일본에 쓰고 아시아로 파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이쪽 북쪽에 있는 지하자원을 파는 건 주로 중국이에요. 가스는 중국에 의존돼 있어요 지금. 그럼 코가 잡히는 거죠. 코가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원하고 싶은 게 러시아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는 상당한 기회의 창이 열린다. 네. 특히 유럽은 관계 악화 때문이지만 트럼프는 미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상당 부분 풀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아마 미국이 먼저 재건하러 들어갈지도 몰라요, 러시아에. 그럼 우리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기회의 창이 열리는 거죠. 왜 미국도 들어갈 거니까. 네, 올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러우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어쨌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실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한국은 아직은 이 두 사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은 돼 있지 않지만 이게 마무리되어가는 상황 혹은 중간 상태에서 좀 이렇게 끼어들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콜럼버스의 달걀을 깨면 이 기회의 창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합의됐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다음 마스가 미국이 우리한테 조선업에
사실 바지가랑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해달라고. 상상했나요? 상상 못했죠. 그 다음에 1월 4일이죠. 중국 첫 국빈 방문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런 거 상상했나요? 자,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오이밖에 할 수 없는 게 주변 국이 미일 중러거든요. 열강에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열강들이 강대국들이 강성할 때 한국은 항상 코피 터졌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러시아는 아마 영원히 중진국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전쟁 후유증. 중국 저 난리치지만 피크 차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고 있거든요. 뭐 공식 정부 부채는 80%지만 지방 정부, 국영기업까지 합치면 300%라는 소리도 있어요. 일본 정부 부채가 250%예요. 저 와중에 보통 국가 한다고 무기 사고 군사비 쓰거든요. 다시 일으키기 쉽지 않아요. 미국 누가 봐도 팍스 아메리칸의 서강이죠. 옛날에 말도 우리 미국이 아니거든요. 정부 부채 38조 달러, 5경이 넘어요. 6경으로 가요 거의. 트럼프 신뢰의 위기. 미국을 누가 믿어요? 이제 캐나다, 덴마크도 미국을 가장 두려운 적으로 규정을 해요. 그린란드까지 미국 국기로 덮어놓은 사진들이 미국에서 흩어져요. 자,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모두 다 과거만 못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 문화는요. 문화는 세계 1위잖아요. 지난번 헬로윈데이 때 제일 많이 미국에서 팔린 게 캐대언 복장이래요. 네. 매력적인 나라로 생각해요. 경쟁력을 많이 갖췄잖아요, 지금. AI 시대에 HBM, TSMC 그렇지만 AI 시대에 HBM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메모리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인공지능 젠슨왕이 여기 와서 왜 여길 아시아의 허브로 선정했습니까? 다 있거든요. 반도체와 피지컬에 해당하는 기계, 정밀 기계, 제조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해볼만 하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주잖아요. 이념, 어디에 동지도 없고 동맹도 없고 오로지 국익. 그러니까 진영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느슨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다. 그러니까 다극화도 아니다. 다극화도 아닌 이제 지금은 무극화 시대예요.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갈등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지만 이거를 지금 조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도 그다음에 이걸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강대국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무극화 시대예요. 이 무극화 시대에 대한민국이 이제 그 파도에 휩쓸리는 낙엽이 아니고 네. 이제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배를 가진 거고 키도 있고 운전대도 있는 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체급이 커졌다.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이 무국화 시대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에 2026년에는 총성이 꼭 멈추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다만 총성이 멈춘다고 해서 모든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전쟁이 지금부터 더 치열하고 격렬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 전쟁이 끝나는 순간보다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한 발 앞서 잘 포착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돈바스 지하에 숨겨진 일경원의 미스테리, 지정하게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박한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주신 조한범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